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 남편과는 슬아의 자식도 없었고 결혼 2년 만에 속전속결로 이혼하게 되었죠. 이혼한 이유는 뭐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원인 제공한 사람은 아무리 따져도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뿐이에요. 시댁 종노릇하는 며느리 사연은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렇게 살면서도 10년, 20년 더 오랜 시간 꾹 참고 사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약간 모자라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라서 참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한번 발을 담그고 부부 사이에 아이까지 있으면 아무리 거지 같은 꼴을 당해도 이혼을 정말 실행에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혼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이가 있고 결혼 생활을 아무리 길게 했더라도 이혼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고 나니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편한데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빠르게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사연을 보내봤어요. 시댁 식구들을 소개하자면 전형적인 며느리는 아무렇게나 막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홀어머니셨고 거기에 남편 위로 누나만 셋이었죠. 우스갯소리로 딸 부잣집 막내 아들한테는 장가가면 큰일 날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그냥 농담인 줄로만 알았어요. 전 남편은 위로 줄줄이 자기 누나들 눈치 보고 홀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옆에 있는 와이프 눈치는 볼 줄 모르던 속 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인 시어머니는 전형적으로 며느리에게 아들 뺏겼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 저를 볼 때마다 복수심에 불타는 분이었어요. 남편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 하나조차도 자기한테 사진 찍어 보내라며 간섭을 하는 시어머니와 늘 엄마밖에 모르는 남편. 그리고 나를 나쁜 아내,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던 3명의 시누이들까지. 정말 견디기 힘들었고 어떤 사건 하나를 계기로 제가 결혼을 엎어버렸습니다. 사실 신혼 초부터 남편이 시어머니 편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결혼 초반에는 남편도 저와 자기 엄마 사이에서 난처했었습니다. 그러다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아 넘어가더니 나중에 남편도 결국 시어머니 편에 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저한테 결혼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난 이제 막내까지 보내면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는 거야.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혼자 편하게 살련다. 너희들끼리 잘 사는 게 나 도와주는 거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둘만 잘 살면 돼. 이런 말을 제게 하셨는데 진짜 이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을 결혼하면 시댁 식구보다 우리 부부 두 사람 일에 집중하고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올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었는지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신혼 때 정말 많이 싸우고 힘들었어요. 신혼이니 부부끼리 얼마나 서로 좋을 때였겠습니까? 주말이면 남편이랑 둘이 시간 보내며 데이트도 가고 알콩달콩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주말에 놀러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우리 엄마도 부를까? 엄마 집에 혼자 계실 텐데. 같이 놀러 가자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거기 직접 만든 손두부집 있던데 우리 엄마 두부 좋아하시거든. 물론 남편이 자기 엄마 생각하는 걸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죠. 그래서 처음 몇 번은 혼자 있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맞춰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 제가 이해를 하죠. 데이트뿐만 아니라 집에서 고기라도 구워 먹으려고 하면 엄마도 혼자 저녁 먹을 텐데 불러서 같이 먹을까? 이런 식으로 맨날 자기 엄마를 언급해서 사람 기분을 망치곤 했었어요. 이게 진짜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 일인 게 남편이 자기 엄마를 대놓고 챙긴다고 며느리인 제가 마냥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속 좁고 못된 며느리 되는 건 일도 아니었죠. 심지어 남편이 한 번은 이런 말까지 제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막내라서 엄마 나이가 적지 않으시잖아. 엄마 집 팔아서 우리랑 합치면 45평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얻어도 좋고, 애 낳으면 엄마한테 부탁할 수도 있잖아. 저는 시어머니와 합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라 정색하고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웃으면서 좋게 좋게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게 좋다고 제 의견을 말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멀리 내다보면 언젠가는 아들인 자기가 엄마를 모셔야 한다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 합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분명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분명 그때 이야기 끝났고 다시 말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렇게 자기 엄마가 좋으면 자기 혼자 보러 가면 되잖아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주말에는 편하게 쉬고 싶은데 남편은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시댁에 안 가려고 합니다. 나 혼자 가려면 뭐하러 결혼했어? 며느리랑 같이 가야지. 엄마가 괜히 우리 싸웠냐고 오해하시면 어떡해?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해. 주말에는 좀 마음 편하게 쉬고 싶어. 당신 혼자 다녀와. 아니, 우리 엄마 집에 가면 당신이 뭐 하는 게 있어? 차려주는 밥 먹고 설거지 한 번 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저는 그냥 쉬는 날에 시댁 가서 불편하게 있는 게 싫어서 쉬고 싶으니 혼자 다녀오라고 하면 꼭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피곤하다는 사람을 끌고 갑니다. 가면 남편은 엄마 집이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어머님이 차린 밥 먹고 과일 먹고 낮잠까지 한잠 늘어지게 자다가 해 떨어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 이야기고 저는 어머님 댁 가면 가만히 앉아 쉴 틈이 없어요. 어머니는 제가 주말에 오면 일을 시키려고 모아둔 사람처럼 쉴 새 없이 저를 부려먹습니다. 밥 먹고 뒷정리 설거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집안 대청소부터 이불 빨래까지 전부 저를 기다렸다가 하세요. 너도 집에서 이불 세탁기 돌리니? 이불은 발로 팍팍 밟아서 빨아야 하는 거다. 그럼 저는 반나절을 꼬박 어머님 댁 베란다에서 이불 빨래하다가 집에 와야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는 남편에게 이불 밟는 걸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자기 아들 깨우지 말라고 저를 말리셨어요. 자는 애를 뭐하러 깨워? 이건 그냥 우리 둘이 하면 충분하잖아. 평소에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푹 자게 놔둬라. 지금이야 그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그때는 바보처럼 어머님 말에 대꾸도 못하고 혼자 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거 다 하고 이제야 조금 앉아서 쉬려고 하면 어머님은 제가 가만히 있는 꼴이 보기 싫은 건지 금방 다른 일거리를 찾아 제 앞에 가져다 놓으세요. 매번 그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었기 때문에 남편이 시댁 가자고 할 때마다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게다가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시댁에 가면 항상 오후에 시누이가 집에 찾아와요. 시누 셋 중에 둘이 어머님 댁 근처에 살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어머님 댁에 가 있으면 꼭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시누가 온다는 전화를 어머님께 하면 저는 몰래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죠. 우리는 이제 집에 간다고 하자. 내일 출근하는데 나도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우리 누나 온다잖아. 좀 기다렸다가 누나 오면 얼굴 보고 밥만 같이 먹고 가. 이렇게 사람의 속을 완전 뒤집어 놓더라고요. 저는 시누이들과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결혼하고 시누들과 친자매처럼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곤 하지만 우리 시댁의 시누들은 전부 시어머니와 똑 닮았어요. 제 기억에 결혼 전부터 이혼할 때까지 시누들에게 한 번도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제일 큰 시누가 저한테 협박 같은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올케, 이제 올케라고 불러도 되겠지?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한테 잘 못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집에 아들이라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가 쟤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모를 거야. 우리들은 아직 올케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서 만회해. 이런 말까지 듣고 결혼을 했던 제가 바보 멍청이였죠.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시댁 식구들이 그냥 어렵게 느껴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신우들 기세에 눌려 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댁에 신우가 들이닥치면 그때부터는 집이 완전 아수라장으로 변해요. 신우는 오자마자 제가 하는 인사도 받지 않고 제가 뭘 입고 왔는지 옷차림을 위에서 아래까지 쭉 훑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갈 때는 절대 좋은 옷, 좋은 가방을 들고 가지 않아요. 예전에 이걸 모르고 어머님 생신 때 비싼 한정식집을 예약해놨길래 나름대로 격식 차린다고 한껏 꾸미고 갔다가 큰 신우가 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케, 내 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옷만 사나 봐? 이거 전부 백화점 브랜드잖아. 가방도 못 보던 건데 새로 산 거야? 결혼한 사람이 뭐 이렇게 비싼 사치를 부려? 정신 차려. 제가 내 돈으로 산 거고 가방도 결혼 전에 산 거라고 말을 해도 신우셋은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제 험담을 앞에서 하더라고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풀린다는 등, 사치 심한 여자면 집안 말아먹는 건 금방이라는 등. 저 들으라는 듯 불쾌한 말을 계속 쏟아냈었죠. 아무튼 신우들은 시댁에 올 때마다 자기 애들까지 줄줄이 다 데려와서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집에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안 치우고 가버렸어요. 그럼 저는 그 뒷정리를 하느라 한참을 일을 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제가 받은 문화 충격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며느리가 저 하나이고 다른 친척들이 많이 없다고 하길래 저는 음식 준비도 별로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에 음식같이 준비하자는 어머님 말에 시댁에 갔더니 거짓말 안 하고 온 동네 마을잔치를 벌이는 줄 알았습니다. 전 종류만 6가지가 넘었고 온갖 나물이며 잡채에 갈비에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해서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명절 아침에 시댁 친척들이 찾아오는데 오전에 이미 상을 2-3번 정도는 차려야 합니다. 그거 먹고 치우고 정리 좀 하고 있으면 이번에는 신우들이 자기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전부 저희 어머님 댁으로 한꺼번에 들이닥쳐요. 신우 셋에 각자 자기 남편과 애들까지 합치면 그 사람들만 13명이나 되는 대식구가 됩니다. 그럼 저는 또 정신없이 상을 차리고 치우고 집안 정리를 하고 난리 생쇼를 해야 하죠. 명절 저녁 늦게까지 저는 친정에도 못 가고 그 집안 식구들 다 놀고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도 저한테 친정 가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남편조차 대낮부터 친척들 매형들과 술을 마시다가 얼큰하게 취해서 코 골며 자고 있어요. 그럼 저는 또 혼자 속이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은 당해본 며느리들이 많을 테니 제 심정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차마 이런 상황들을 우리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취급을 받고 산다는 걸 아시게 되면 얼마나 슬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시댁 가족이 모이는 일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늘 힘든 일은 저한테 다 시켜놓고 어머님은 대놓고 친척들 앞에서 집안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니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들은 그렇게 애지중지 손에 물 한 번 안 묻게 아끼면서 남의 집 귀한 딸인 며느리는 집안 시종 부리듯 하시는 게 이중적이라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 허드렛 일이나 하려고 시집을 온 건가 싶었어요. 당연히 집에 돌아오면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자기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이해해 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면 이제 자기 집안 며느리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제가 바뀐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혼 전처럼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신혼 때부터 크고 작은 문제로 맘고생이 계속되었죠. 그러다 얼마 전에 집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와 갈등을 크게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할 당시에 둘 다 돈이 별로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집 구할 때 도움 주실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죠. 친정 부모님이 제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한다고 목돈 도움받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저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았던 건 어머님 앞으로 집 한 채 있고 시골에 땅도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누나들 시집 보내고 나서는 자식들에게 매달 조금씩 받는 용돈과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했고요. 그러니 막내 아들이 결혼하면서 크게 도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1년은 정말 작은 집에 반전세로 살았어요. 결혼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하루빨리 집을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운이 좋게도 급매로 나온 작은 아파트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에 어머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고 싶었던 아파트는 어머님 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주 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자기도 같이 큰 도시 나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나이 드니까 이제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너희 집 사는 문제 말이다. 기왕이면 대출 좀 끼고 평수 넓은 거 사서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방바닥에서 5cm는 튀어 올랐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물론 남편이 저한테 합가하면 어떻겠냐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 생각을 몇 번이나 말을 했으니 당연히 남편이 거절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럼 시골에 있는 땅을 좀 팔면 어때요? 그럼 우리도 대출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돈을 절반 정도 보태주고 집은 엄마 명의로 하면 되잖아요. 진짜 옆에서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할 때 도움받은 것도 없고 겨우 돈을 조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어머니와 합가하자는 것도 모자라 그 집을 아예 어머님의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제가 이 문제에 동의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앞에서 반대를 하게 되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합가할 생각 없어요. 나중에 애 낳아도 그럴 생각 없고 어머님한테 시골 땅이니 뭐니 유산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남편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저런 소리라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싫다고 말을 했더니 어머님 표정이 무섭게 변하면서 제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다 큰 아들이 있는데 시집간 딸네 집에서 신세질 순 없는 거 아니냐? 남편과는 당연히 이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죠. 지금 같이 사나 나중에 같이 사나 어차피 언젠가는 합가할 건데 굳이 자기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그냥 이혼하고 너랑 어머님이랑 둘이 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 이 문제는 신우들의 참견으로 일단락이 되긴 했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신우들이 어머님과의 합가를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처음엔 그래도 며느리 입장을 같은 여자들끼리 생각을 해주는 건가 싶었는데 제 걱정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어머님이 저희랑 합가를 하게 되면 그 재산을 전부 저희가 다 갖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진짜 그때 저는 이 집안 식구들에게 완전 학을 떼고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정부 친적도 없이 살았지만 이 집에서 내가 애까지 낳고 살다가는 꼼짝없이 시어머니 수발 들며 힘들게 몸쪽 노릇이나 하다가 나중엔 재산마저도 전부 신우들한테 뺏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조만간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결심으로 바뀌게 된 건 결혼하고 딱 1년이 지난 직후였습니다. 결혼 1년 넘어갈 때까지는 사실 적응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역시도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든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오만 정도 다 떨어졌고 이제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점점 참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 남편까지 도무지 내 편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이 집안에서 왜 나 혼자 시댁 종노릇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면 저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했고
신우가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나 똑바로 하라고 되받아치기도 했었어요. 명절에는 신혼 초반처럼 친정도 못 가고 쩔쩔매고 싶지 않아서 아침 차례상 치우자마자 바로 저는 친정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얼굴 자주 비추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리 급하게 가려고 하니? 이제 식구들도 다 올 텐데 그 많은 사람들 밥상을 나 혼자 차리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대답했어요. 형님들 오잖아요. 형님들이 와서 자기 밥 먹을 것만 직접 차려도 어머님이 힘들 일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엔 무조건 친정에 빨리 가야겠어요. 여보, 당신은 뭐 하고 있어? 안 갈 거야? 저는 어머님에게 제 할 말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은 중간에서 자기 엄마의 화난 얼굴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편을 시댁에 놓고 저 혼자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에 대한 아주 작은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렸고요. 신발 신고 나가는 제 뒤통수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거 하는 집 봐라. 지 서방도 놔두고 명절에 혼자 친정에 가겠다는 거야? 사돈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나와서 친정으로 와버렸죠. 한 번 반항하는 게 어렵지 두 번은 훨씬 쉽더라고요. 추석이 지나고 저는 시어머니가 넘어오라고 부를 때도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이번엔 도저히 안 갈 수 없는 일이 다가왔어요. 바로 시댁 김장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몸이 좀 힘들어도 식구들 다 같이 먹을 김치를 담그는 일이니 어쩔 수 없었죠. 시댁에 가는 건 싫었지만 김장하겠다고 한 달 전부터 들들 볶던 어머님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시댁은 시골 고향에서 친하게 지내는 이웃 사람이 고춧가루와 배추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어머님 댁에 다 같이 모여 김장을 했었습니다. 문득 작년 첫 김장의 악몽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준비한 배추는 총 250포기였어요. 저는 살다 그런 배추더미는 처음 봤습니다. 약간 과정 보태서 아파트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식구들이 몇 명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집안에 일할 사람도 새로 들어왔으니까 내년에는 2배인 500포기는 해야겠다. 일할 사람이라니. 그건 바로 저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 말 듣고 정말 등골이 오싹했는데 올해는 진짜 말대로 500포기를 해야 하는 걸까 걱정이 앞섰어요. 그냥 절인 배추 사서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할 텐데 시골에서 보내주는 배추를 받아서 다 절이면서 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김장이 생각보다 중노동이라 여자들 힘보다는 남자들 힘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는 고작해야 20포기, 많아야 30포기 정도 했었고 재료도 거의 사다가 하니까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김장할 때는 신우와 사위들까지 다 와서 거들어요. 저희 남편도 예외 없이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배추 절이고 속재료 만드는 일까지만 하고 나면 남자들은 다 빠지고 여자들만 남더라고요. 그거 다 만들어서 집집마다 가져온 김치통에 나눠서 정리하고 뒷정리까지 하느라 굽은 허리가 이틀 동안 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올해도 똑같이 힘들게 부려먹으면 아예 던져버리고 집에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갔어요. 우리 집은 식구가 남편과 저 둘뿐이라 10포기만 가져가도 몇 달을 먹는데 신우들은 진짜 많이 가져가요.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어쨌든 다 같이 하면 금방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김장을 하고 싶지도 않게 만들어버린 건 시어머니였어요. 미리 말씀하셨던 김장날을 며칠 남겨두고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김장은 너 혼자 다 해야겠다. 대뜸 저보고 혼자 하라는 말에 무슨 헛소린가 싶었어요. 네? 저 혼자 하라고요? 몇백 포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 혼자 해요? 올해도 작년처럼 딱 250포기만 할 거야. 한번 해봤으니 너도 할 수 있잖아. 나도 옆에서 거들어 줄 테니까 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 형님들이랑 다 같이 해도 이틀이 걸렸는데 그걸 어떻게 어머님이랑 둘이 해요?
우리 딸들이 다 바쁜 일이 있어서 이번엔 못 온다고 하더라. 다들 일이 있다는데 억지로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잖니. 어차피 김장은 집안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야. 잔말 말고 준비 단단히 해서 내려와라. 어머니 입에서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집안 김장을 왜 저한테 맡겨놓겠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250폭이나 되는 걸 아무리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 같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나 혼자 다 하나 싶었고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김장도 싫었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폭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그냥 김장하러 안 갈래요. 어차피 잘 먹지도 않는데 저는 앞으로 어머님 댁 김장 안 가요. 뭐? 그걸 너가 안 하면 누가 해? 내 딸들이 바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어머님이랑 말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짓거리는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냥 김장이고 뭐고 이제 제가 알 바 아니니까 맘대로 하세요. 저한테 다신 전화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전화가 여러 번 다시 걸려왔지만 전부 받지 않고 모른 척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자기 엄마 화가 많이 났다며 빨리 사과하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김장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드려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그래서 저도 그냥 이혼할 생각으로 남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나를 얼마나 바보 등신 호구로 봤으면 당신까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 집안 종살이 하는 거야? 김장하고 싶으면 너나 가서 해.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결혼했으면 명절 김장은 감수하고 살아야지.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군말 없이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난이야? 남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딱 들었어요.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살았는데 완전 바보 같은 짓일 뿐이었죠. 그래, 나 며느리 노릇 못하는 거 맞으니까 이제 그냥 안 할게. 앞으로 나 혼자 살 테니까 이혼하자. 내가 너랑 살려고 결혼했지. 너희 엄마 너네 누나들 종살이 하려고 결혼했냐? 남편도 제 말에 방방 뛰면서 마음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세게 나오면 제가 꼬리 내리고 무서워할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이미 진작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말 나온 김에 바로 다음날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에게 도장 빨리 찍어달라고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해보라는 식으로 도장을 꾹꾹 눌러 찍어주었죠. 그 사이에 시모는 물론이고 3명의 신우까지 제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고 카톡을 보냈지만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저는 이혼 서류를 접수해버렸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남편은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싶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때의 사과는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엄마랑 이야기 좀 해봐야겠다며 시댁에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굳어져서 이혼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제 짐부터 정리해서 친정으로 넘어왔고 며칠 후에 김장은 어머님의 예정대로 진행을 했다고 해요. 바빠서 못 온다고 했던 3명의 신우가 다 같이 와서 김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우리는 결혼 기간도 짧았고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모아둔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그 돈을 정확히 반반 나누기로 하면서 그게 그냥 끝이었어요. 골치 아픈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이혼의 상처 같은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며 직장 다니는 지금이 결혼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후련하고 좋은데 왜 참으면서 바보같이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속에 있던 화병도 다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하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다시 자기 엄마 집으로 들어갔고 예전과는 다르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서 산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희 부부 이혼의 원인을 남편과 시모가 서로 상대방 때문이라며 떠넘기고 있다 하더라고요.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뭘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얼마 전 인생에 큰 교훈을 얻게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그리 많은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면서 느끼게 된 것 한 가지는 어차피 한번 틀어진 관계는 나중에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다시 만날 관계라면 언젠가 어디서든 만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정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제 성격 때문인지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맞춰주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좋게 포장하면 배려심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호구 잡히기 좋은 성격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 성격의 이유는 저희 가족들의 영향이 있었어요. 전 어려서부터 이리저리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큰 실수로 파면을 당하셨습니다. 버릇처럼 음주운전을 하셨고 그러다가 사고를 크게 내서 아예 공직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은 항상 동시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가 예전에 친구에게 보증을 서놓은 것이 또 잘못되면서 엄청난 빚이 저희 식구들의 숨통을 압박해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는데 억대의 빚까지 생기고 나니 진짜 우리 가족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이후로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께서는 크게 상심을 하신 마음을 술로 달래셨죠. 집에 오면 아직 해가 중천인데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그러면서 점점 술에 의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지면 어머니라도 일을 하셔서 기울어진 가게의 보탬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집은 그게 힘들어요. 어머니가 어릴 적에 심한 열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귀가 거의 들리지 않으시고 몸이 아픈 곳도 많으셔서 밖에서는 일을 하기 힘드세요. 집에서 볼펜을 조립하거나 봉투를 붙이는 부업을 오래 하신 적도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돈이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이었는데 집안 상황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죠. 나름 잘 산다고 생각했던 집안 형편이 이 정도까지 망가지니까 부모의 불행이 어린 자식에게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께서 편지 한 장 써두고는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읽어보고 너무 놀라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깨워 편지를 보여줬는데 아버지는 그걸 읽자마자 손을 덜덜 떨더니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당시엔 제가 어려서 편지에 있는 내용을 전부 이해하긴 힘들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하면 엄마는 유서를 써놓고 집을 나가셨어요. 집안 사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매일 술만 먹는 아버지에게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 살기 싫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그날 저녁 아빠와 함께 집에 무사히 들어오셨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각성을 하셔서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하게 되셨어요. 당장 공사판에 나가 막노동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의 편지가 큰 영향을 끼쳤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저의 어린 시절은 이런 아슬아슬한 부모님의 갈등을 눈치 보면서 아쉬운 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일들은 제 스스로 하면서 컸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영향인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하던 일의 연장선이었고 어쩌면 당사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공감도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빠르게 알 수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제가 일을 시작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낙상 사고를 당하셨고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목숨은 건지셨죠. 하지만 그 일로 병원에 2달을 입원하셨고 그 후에도 심각한 후유장애를 갖게 되는 바람에 혼자서는 집 밖으로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고 아버지께서는 상당 기간의 재활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혼자 걸을 수는 있으니 됐다 하셨죠. 아무튼 이번 일로 저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제 인생은 포기한 채 살았어요. 연애나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죠. 제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종종 있었지만 제가 제 처지를 잘 알기에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저와 비슷하게 어려운 집안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 같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기울어진 집안 환경 때문에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우리 부모님만 뒷바라지하며 평생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저희 부모님은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제게 다가오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죠. 제가 제대로 된 연애를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는 걸 알게 된 직장 동료가 어느 날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부모에 이어 대를 이은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답지 않게 성실한 사람이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라고 몇 번이나 제게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런 괜찮은 남자가 왜 나를 만나겠나 하는 생각이었죠. 직장 동료는 번호만 알려줄 테니 서로 연락을 먼저 해보라고 했고, 제가 고민을 하는 사이 며칠 뒤에 그 남자에게 먼저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몇 번 대화를 나누다가 만나는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나니 별 관심 없던 제가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가 훤칠했지만 무엇보다 다정한 성격에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지금이야 좋아서 만난다지만 혹시 나중에 내 집안 사정을 알게 되면 저를 떠나려고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리 서로 좋아 연애를 한다지만 결혼은 현실이니 가정 환경이나 서로의 경제력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혼자 겁을 먹고 걱정을 하다가 제가 먼저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몸이 불편하시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다고요. 우리 만남은 처음부터 조건이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 괜히 진지해지기 전에 지금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을 들은 이 남자는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데? 이 남자는 제 고백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저와의 결혼을 다짐했다고 해요. 얼마 후에 이 사람은 제 부모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 뒤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주었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정말 깍듯하게 잘하더라고요. 저희 식구가 차가 없어서 부모님이 멀리 이동하기에도 힘들었는데, 이 남자가 쉬는 날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바람 쐬러 다녀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특히 귀가 잘 안 들려서 대부분의 대화를 수화로 해야 하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 간단한 수화까지 배워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 그 자체였죠.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주니 이제는 저도 이 사람을 밀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결혼 자금이나 신혼집을 마련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시부모님 되실 분들에게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말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너무 두려웠죠. 혹시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면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더라도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먼저 말을 해놨으니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무서웠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처음으로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다행히 남편의 말대로 시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이나 집안 사정에 대해 큰 신경을 쓰시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대충 다 이야기 들었다고 젊은 나이에 사회복지사 일이 쉬운 게 아닌데 고생이 많았다며 대견하다 말씀을 해주셨죠.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시누이도 제게 아주 친절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몸 상태를 궁금해하셨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다 들으시고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별 말씀이 없으시길래 괜히 나 혼자 쓸데없이 걱정을 했구나 하고 말았죠. 하지만 얼마 후에 있던 상견례 날 저는 제가 너무 이 상황을 쉽게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약해둔 한정식집 앞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마침 비슷한 시간에 도착해서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아버지를 뒤따라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살짝 기분이 나빠 보이기도 하고 지금 방금 만났는데 기분 나쁠 일이 있나 싶어서 상견례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예약 주문한 식사가 준비되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말 몇 마디 하지 않으시고 언짢은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들끼리 하는 대화를 제가 어머니 옆에서 수화로 대충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무례한 질문이 훅 들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안사돈은 아예 하나도 안 들리시는 거야? 2급이라며? 2급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엄마의 상태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수화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인상을 팍 쓰셨죠. 당신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새아가가 집에 왔을 때 제대로 설명했잖아. 사부인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안 사람이 종종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서요. 시아버지가 어떻게든 수습을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셨죠. 남편도 그날 헤어지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한 번 더 했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들께서는 시아버지 되실 분이 참 좋은 분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위가 시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참 듬직하다면서 저희 식구 중에 아무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러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며칠 뒤 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시어머니였고 제가 일하는 직장 앞까지 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겁니다. 바로 근처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퇴근하면 차 한잔 하자고 하시더군요. 상견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카페에 가보니 어머님이 앉아 계셨고 저한테 음료수 시키라는 말도 없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차갑게 굳어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어떤 말이 나올지는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구나.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너가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좋은 애라는 건 아는데 너희 부모님 문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 그건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땐 괜찮다고 하셨으면서. 그건 그렇긴 한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너희 아버지 일도 제대로 못 하실 텐데 어머니 몸 불편한 것도 그렇고 그거 다 나중에 내 아들이 책임져야 하잖아. 저는 시어머니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받고 있는 지원금이나 예전에 받아둔 보험금,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생활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아들을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알겠다고 저희 그냥 파혼하겠다고 말을 했죠. 저희 부모님을 안 좋게 보는 집안과는 저도 가족이 되고 싶지 않네요. 어머님 말씀대로 파혼할게요. 라고 말을 해놓고 먼저 일어났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바로 남편에게 파혼을 하자고 통보했습니다. 대뜸 결혼 못하겠다고 하니까 30분 만에 저희 집 앞으로 날아오더라고요. 몇 시간 전에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니까 남편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도 문제가 있는데 엄마가 사람들이랑 평범하게 어울리질 못하셔. 내 동생도 취직하자마자 집을 나갔고 명절에나 겨우 한 번씩 오니까 아버지도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고 아무튼 내가 너무 미안해.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미리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결혼이 더 자신이 없어져서 그냥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난 우리 집안일만으로도 힘든 사람이야. 결혼해서 시어머니 때문에 시달릴 거라면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했었고 그날 이후로도 회사 앞이나 집 앞으로 매일 찾아올 정도로 진심을 보여줬어요.
아예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데려와서 부모님과 제 앞에서 사과를 하게 만들겠다고 하길래 저도 굳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한번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전화해서 그때는 자기가 말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크고 작은 고난을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그걸 남편의 명의로 바꿔주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번듯한 집이 생기니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 시댁에 감사했지만 시댁과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 걱정이었죠. 어찌됐건 시어머니와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제 예상대로 주말이 되면 시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신혼 초 시어머니와 이렇다 할 갈등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예전의 말실수 때문에 저희가 파혼할 뻔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더욱 조심하시는 것 같았고 저도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기 싫어서 말을 별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의사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2개가 들리는 것 같네요. 심장 소리가 2개라니. 제 뱃속에 2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말이었죠. 한 명을 낳는 것도 겁나는 일인데 동시에 2명이라니. 저도 남편도 걱정과 동시에 설레고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애들은 평생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키도 좀 작은 편이고 체구 자체가 왜소해서 쌍둥이를 갖게 되자 훨씬 힘든 것 같았어요. 배가 본격적으로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일찍 일을 쉬게 되었죠. 임신을 하고 14주 차에 바로 휴직을 했고 그 뒤로는 집에서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놓고 쉴 팔자가 아니었어요. 휴직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시댁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30년도 넘은 유명한 삼계탕집을 운영하셨고 그걸 저희 남편이 근처에 2호점을 내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죠. 마침 제가 일을 쉬고 집에 있을 때가 초복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갑자기 가만히 있던 제게 불똥이 튀고 말았어요. 너가 나와서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니? 지금 당장 애를 낳는 것도 아니잖아. 일하다가 정 힘들면 그때는 집에서 쉬어.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사람을 더 뽑으라 했고 시어머니는 요즘 믿을 만한 사람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딱 올해 말복 끝날 때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별로 힘들 것도 없어.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계산이나 도와주고 손님 몰리면 테이블 치우는 것만 조금 도와주면 돼.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요즘은 운동을 해야 산모도 태아도 건강한 거야. 평소엔 저한테 이런 부탁을 전혀 하지 않는 시어머니였는데 간절한 표정으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 이런 부탁까지 할까 싶었고 솔직히 시어머니와 저희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그 앙금을 시원하게 풀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결혼 후에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평화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바뀐 모습을 보여줬으니 저도 조금은 도와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도 홀몸이 아닌데 괜히 나와서 고생하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저는 일단 사람 구할 때까지만 제가 도와드리겠다 대답을 했고 아무래도 쌍둥이라 몸이 너무 무거워지면 그때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잘 됐다. 사람은 계속 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제 말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꼭 나와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를 말렸고 저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힘든 일을 시키진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해버렸죠.
하지만 제 예상보다 시어머니는 훨씬 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저는 쌍둥이라 남들보다 배가 훨씬 많이 나왔고 4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배가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임신 30주차가 넘어 배가 엄청 나와서 일반 옷은 아예 입을 수조차 없었는데 그때도 가게가 너무 바쁘다며 저를 식당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자며 집으로 저를 데리러 오셨길래 제가 다리가 너무 붓고 몸이 무거워서 이제는 서서 일하는 식당 일은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니 카운터에라도 앉아서 계산만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거절 못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있어도 허리가 너무 아프고 배가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이제는 더 이상 식당 나가지 말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와도 절대 문도 열어주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집에 없는 척을 하고 조용히 있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시는데 그 소리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너는 시애미 돕는 게 그렇게 싫어? 문도 안 열어줄 정도로 싫으냐?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 몸으로 더 이상 식당에 못 나가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출산 전까지 절대 안 정하래요. 이러다가 뱃속에 있는 애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고 제 배를 번갈아 보시다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집에 왔다 갔다는 걸 남편에게서 전해 들은 시아버지에게 어머님이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쌍둥이 공주님을 낳게 되었죠. 아버님께서도 원하는 만큼 조리원에서 편히 쉬라며 우리 동네의 가장 고급 조리원을 예약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의사에게 제 몸 상태를 먼저 물어보셨고 그래도 며느리라고 제 몸 걱정부터 하시는구나 싶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일주일만 쉬고 식당 나올 수 있겠다. 그렇지?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옆에 있던 신우가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왜 사람 구하라는데 안 구하고 자꾸 새언니를 괴롭히냐고 화를 냈죠. 어머님은 자기 딸인데도 너가 뭘 알고 떠드냐며 그럴 거면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신우이는 병실을 나가면서도 저한테 절대 자기 엄마 식당 나가서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제가 쉽게 발을 뺄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걸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고 사주를 아버님이 결제해 주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와도 되지 않니? 여기 오래 있어봤자 뭐해? 남은 기간은 환불해달라고 하자. 너희 어머니 오셔서 애 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서 카운터에라도 앉아있어. 정말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식당 다시 나갈 생각 없으니 제발 사람 피 말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둘이라서 이제는 가게 못 나가요. 그냥 빨리 사람 구하세요.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다 해줬는데 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해줘? 사실 제가 어머님 가게를 나가보니 일은 직원들이랑 아버님이 거의 다 하시고 어머님은 뭐가 그리 바쁜 일이 있는지 저를 카운터에 앉혀두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멀쩡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하도 하니까. 장사는 잘 되는 편인데 1년 넘게 붙어있는 직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너희 어머니 그 몸으로 밖에 나가서 일도 못 하시잖니? 내가 너한테 주는 돈으로 엄마한테 용돈 주면서 애 봐달라고 해. 그게 서로 좋은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갑자기 눈이 확 돌더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나가세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할 말 없어요. 다시는 제가 식당 나가서 도와드릴 일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을 돌려보내고 그 뒤로도 조리원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제가 만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엄청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고 앞으로 다신 식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분명 처음 시작은 잘못됐어도 그 후에 제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사람 나름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조리원 사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애가 둘이다 보니 저 혼자 애를 볼 수가 없어서 친정엄마에게 도와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가 바로 달려와 저를 도와주셨고 집안일부터 애 보는 것까지 싹 다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시어머니의 잔뜩 화가 난 얼굴이 보였어요. 이미 가게 출근 문제는 다 끝난 일인데 왜 또 저럴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어머님이 바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너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걔가 나를 엄마 취급도 안 하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걸 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내 아들은 평생 지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애야. 근데 너랑 결혼하고 완전히 애가 달라졌어? 저는 어머님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시라 하고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힘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뒤로 냅다 밀치더라고요. 아무리 조리원에서 사주를 있다가 왔다고 하지만 아직 몸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머님이 뒤로 미는 힘에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나둥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꼬리뼈부터 허리까지 끊어지듯 아팠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친정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더니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현관문 밖으로 밀쳐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아이고 사람 잡네 사람 잡아. 평생 우리 친정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그 정도로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넘어져 있는 시어머니를 우리 친정엄마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매타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통쾌하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엄마를 뒤에서 끌어안아 말렸고 한참을 두들겨 맞던 시어머니는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도망가셨죠. 어머니는 더 이상 저런 인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지 말라면서 차라리 이혼을 하던 그게 안 되면 아예 인연 끊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 사실을 퇴근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고 집에 돌아와 저와 친정어머니와 셋이 앉아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남편에게 앞으로 내 딸한테 절대 피해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아니면 그냥 딸과 손녀들 전부 데리고 집으로 가겠다 하셨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직접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친정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전부 본인 잘못이라며 용서를 빌었어요. 이제는 정말 어머니와 인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시어머니가 제게 해코지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는 아버님 손에 이끌려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지만 저는 이미 진절머리가 난 상태라 사과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얼마 후에 집을 내놓고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일단 시댁과 멀리 떨어져야 어머님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얼마 후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어머님은 더 이상 가게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안 그래도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평소부터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신 가게 일에 참견하지 못하게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셨대요. 그리고 제가 새로 이사한 집 주소는 어머님에게는 알려주지 않았고 만에 하나 어머님이 어떻게든 알아내서 찾아오기라도 하면 아버님이 그때는 진짜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시아버님이 평생 어머님 성격을 참으며 살아오셨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고 아무도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사람 없이 혼자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있으시대요. 평소 그 성격 때문에 친구도 없어서 아무리 한가해져도 놀아줄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최근 제 인생에서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놈이 누구냐면 바로 저의 전 남편이에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시원하게 갈라서고 제 인생을 사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과 제가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1년 조금 넘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평범한 가정이었고 남자친구 역시 비슷한 형편이었어요. 결혼할 때 양쪽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서로 모아놓은 돈으로만 결혼했습니다. 집은 당연히 은행 대출을 최대로 받아서 마련했고요. 이렇게 결혼하고 여느 신혼집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행복한 것도 잠시일 뿐 같이 살다 보니 남편의 단점이 바로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친정, 즉 처가에는 야박하게 군다는 거였죠.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양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부모님 선물로 이거 어때? 아무래도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걸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이걸로 한 세트 사야겠다. 우리 부모님 술 좋아하시니까 전통주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 한 세트? 우리 부모님도 있는데 2세트 사야지. 아, 장인어른도 똑같은 걸 사드리려고 했어? 평소에 약주 좋아하시나? 이거 금액이 꽤 비싼데. 처갓집 선물은 나중에 공항에서 초콜릿 사드리려고 했지. 장모님 단 거 좋아하시잖아. 초콜릿은 나중에 또 같이 사면 될 거 아냐. 그럼 당신은 시댁에만 비싼 선물하고 우리 집에는 싸구려 초콜릿이나 사줄 생각이었어? 더 좋은 건 못 해줘도 적어도 똑같은 건 해야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별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 아빠가 워낙 술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지. 장인어른 이거 사다 드려봤자 집에서 술 드시지도 않아. 이번에는 우리 집만 하고 나중에 다른 데 가면 장인어른한테는 더 좋은 거 해드리자.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남편 놈이 뭐라고 하건 말건 저희 부모님한테도 똑같은 선물 사서 가져다 드렸어요. 아무튼 남편은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저희 집에 돈 쓰는 걸 아까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하고 기분 나빴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먼저 시부모님을 열심히 챙기면 남편도 저희 부모한테 잘해주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한 짠돌이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부터 너무 심하게 이런 부분이 걸리긴 했지만 그만큼 결혼해서 알뜰하게 살 수 있으니 장점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친정의 돈을 아끼려고 할 때마다 제 속에서 서운함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만들었죠. 겸사겸사 양쪽 집안에 용돈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하려고요. 자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겠지만 난 자꾸 서운함이 쌓이는 것 같아. 자기가 정말 시댁을 편애하는 생각으로 그랬다고 생각은 안 해. 자기도 모르게 돈을 아끼려고 했던 행동이었을 텐데 그게 쌓여서 오해가 되었겠지. 앞으로 선물이나 집안 행사 있을 때 드리는 부모님 용돈 같은 것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난 또 뭐라고? 그 이야기 하려고 앉으라고 했어? 당신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난 몰랐어. 앞으로 나도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할게. 근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거. 알겠어. 근데 혹시 매달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리는 건 무리겠지? 에이, 여보 정신 차려. 우리 아직 집도 없어. 적어도 집 살 때까지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돈을 모아야 돼. 사실 우리 집안 형편에 양가 부모님 용돈을 매달 드리는 건 저도 무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친정부모님 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하게 드리면 반찬값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해본 말이었죠. 물론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큰 미련은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앞으로는 양가 부모님 똑같이 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 신우이와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남편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들어오니까 마침 잘 됐다며 빨리 이리 와서 같이 앉으라 하셨죠.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남편 옆에 앉았는데 어머님이 바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아니, 우리 딸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같이 의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가씨 결혼하세요?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할 일이긴 하지. 아무튼 결혼 문제 때문에 너희한테 부탁을 좀 할 게 있어서. 사실 우리 딸이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거든. 결혼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혼수라도 해가려면 어느 정도 목돈을 갖고 있어야 하잖아. 네, 사실 그렇긴 하죠. 어머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역시 그게 맞았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딸 시집 간다는데 뭐라도 보태주고 싶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그렇지가 않잖아. 우리가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부탁 좀 하려고 왔다. 너네 부부 집 사려고 모아두는 돈이 좀 있다면서? 그걸 좀 빌려주면 고맙겠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시선을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제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표정을 살살 살피더니 조심조심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도 고생해서 열심히 모은 돈을 선뜻 내놓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가족이고 하나뿐인 여동생이잖아. 집안의 장남이 되어서 모르는 척 나만 잘 살자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적금 모은 걸로 동생 한번 도와주자. 이건 좀 따로 나랑 이야기 좀 해. 한두 푼도 아니라서 일단 남편과 따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꼭 닫고 행여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싶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자기 진짜 우리 모은 돈을 다 아가씨한테 주겠다고? 그래, 하나뿐인 내 동생이고 우리 엄마도 돈이 없다고 하잖아. 결혼하기 전부터 상대방 집안에 내 동생이 무시당해야 하겠어? 아니, 나 좀 당황스러운데. 얼마 전까지는 우리 집 살 때까지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며? 그리고 이건 당신 돈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 같이 모은 돈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자기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완전히 예외 상황인 거지. 입장 바꿔서 당신 가족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봐. 쉽게 외면할 수 있겠어? 솔직한 제 마음은 고생해가며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을 이렇게 한 번에 탁 털어서 다 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보다 강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저도 꼭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고 차곡차곡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재미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짠돌이 짓을 해도 밉게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말대로 내 가족 일이라면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돈 100만 원이 아쉬운 시댁의 뻔한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약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었고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모은 적금을 모두 아가씨의 결혼 자금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아가씨는 혼수 구색을 잘 맞춰서 결혼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고 제게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했었습니다. 여보, 난 정말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동생 결혼하는 걸 보니까 나 결혼했을 때랑은 또 다른 감동이네. 우린 이제부터 다시 돈을 모아야 하지만 내가 더 악착같이 노력해서 열심히 돈을 모을게. 남편의 말대로 우린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줘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나름대로 편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남편의 생각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는 다시 의기투합해서 다음 날부터 열심히 돈을 모았고 그렇게 또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사무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픈 거야? 그래, 그렇게 됐다. 미안한데 지금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니? 병원?
아니, 뭐가 어떻게 됐길래? 일단 알겠어. 나 지금 바로 갈 테니까 병원이 어딘지 주소 남겨놔. 저는 엄마의 연락을 받자마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병실로 올라갔더니 엄마가 침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할 모습이라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입원했어? 아프면 나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야지. 왜 이제야 연락을 해? 혼자 불편했을 텐데. 처음에는 별일 아닌 줄 알았지. 되도록 이야기 안 하고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 엄마는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일을 하다 말고 주저앉으실 정도였다 하고 늘 한 번씩 이렇게 아플 때마다 주사로 치료를 받으셨어요. 이번에도 그러면 되겠거니 생각을 하셨다는데 병원에서는 상태가 심각해서 일단 입원을 시키고 빠르게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했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척추신경이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처음엔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인가 싶었어요. 엄마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다는 말을 예전부터 입에 달고 사셨기 때문에 원래 엄마는 그렇게 아픈 건가 보다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하지만 평생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하시다가 무릎 연골도 전부 닳아 없어졌고 허리에는 디스크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엄마였다는 걸 이번 일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원비와 수술비까지 전부 합쳐서 약 5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그 돈을 감당하기에 힘든 상황이었죠. 1층 원무과로 내려가서 수술비와 전체적인 병원비에 대한 상담을 받고 나서 저는 이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과 저금하는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장 적금을 깨고 500만 원을 찾아서 일단 병원비부터 수납을 했습니다. 바로 가장 빠른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일단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여보, 오늘 낮에 우리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어. 장모님? 왜? 무슨 일이시래? 엄마가 예전부터 걷는 게 힘들다고 하셨잖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하다가 주저앉으셨다고 하더라. 지금 병원에 입원했고 이틀 뒤에 수술 잡았어. 일단 수술비랑 지금까지 병원비 500만 원 나온 거 내가 냈거든. 500만 원? 당신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는데? 내가 돈이 있긴 뭐가 있어. 우리 적금 통장에서 500만 원 뺀 거지. 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모으는 돈으로 장모님 병원비를 냈다고?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그럴 수가 있어? 뭘 이런 일로 화를 내고 그래?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지만 엄마는 엄청 급한 상황이었어. 난 당신이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예? 지금 이 상황을 나보고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안 되겠다. 나 장모님 좀 뵙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지금 어차피 병원 면회도 안 돼. 가서 뭐라고 하게? 설마 우리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 생각이야? 아니, 장모님이 돈이 없다며. 돈 없어서 당신한테 병원비 내달라고 하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병원에 갈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저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저렇게까지 크게 화를 낼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한참을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정말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앞에서 남편을 만나 대체 왜 이러냐고 아픈 엄마한테 꼭 이래야 직성이 풀리겠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은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뿐이고 이 문제를 저희 엄마와 이야기해서 확실하게 처리하려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차분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일단 병원에서 이러지 말자. 어차피 돈은 냈고 엄마 내일 수술이야. 괜히 오늘 당신이 이야기해서 문제 만들 필요 없잖아. 제 말에 남편도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일단 그게 좋을 것 같다며 알겠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겨우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는 수술을 잘 끝내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고 저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출근해서 밀린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종이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뭐긴 자기가 한번 읽어보면 될 거 아냐.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종이에 적힌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차용증? 이게 뭔데? 차용증이라니? 당신 설마 내가 생각한 그거야? 응, 맞아. 나 오늘 퇴근하고 장모님 찾아뵙고 오는 길이야. 수술한 곳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돈 빌려드린 건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것 같아서 차용증 하나 써달라고 했어.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런 건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잖아.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 마냥 의기양양해서 떠들고 있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는데 제 기분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차용증을 받았다고? 그래야 나중에 뒷말 나오면 해결하기 쉽잖아. 내가 차용증도 받고 혹시 몰라서 장모님이랑 대화한 것도 전부 녹음해뒀지.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서 제게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남편과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듣기로 장모님 병원비가 500만 원 정도 나왔고 그걸 아내가 다 처리했다 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병원비 낼 돈이 부족해서 우리 딸한테 부탁 좀 했네. 자네하고 우리 딸한테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집만 되니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그걸 그냥 받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을게. 네, 장모님이 그런 생각이시면 저도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저희한테 공짜로 병원비 받는 게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이 부분은 서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뭔가? 종이랑 펜입니다. 저한테 차용증 한 장만 써주세요. 5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라서 확실하고 깔끔하게 하는 게 서로 좋잖아요. 저는 남편이 들려주는 대화 녹음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인가 싶었어요. 차용증이라니. 아파서 수술비를 빌린 장모에게 이게 맞는 일인가요? 일단 저 인간이 내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픈 엄마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남편이 너무하다 싶었고 크게 실망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너 제정신 맞니? 우리 엄마한테 이런 걸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뭐? 당신 나한테 말이 너무 심하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아무리 장모님이라도 확실하게 해둬서 나쁠 건 없잖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저런 걸 남편이라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았다니. 장모한테 병원비로 500만 원 주는 게 아까워서 저러는 걸 보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치가 떨리더라고요. 자기는 동생 결혼 비용으로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줘버렸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 자신이 없었죠.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얼마 후에 남편에게 이혼장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제게 조금도 미안함이 없는지 차라리 잘 됐다며 이혼에 동의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고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남편과 저의 계좌를 다 확인해보니 그동안 저 몰래 매달 시댁에 용돈을 30만 원씩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애초에 저한테 이야기했던 월급에서 외근 수당이 나오는 통장이 따로 있었고 그 돈을 시댁에 몰래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 모르게 몰래 시댁을 찾아갔어요. 아니, 너가 여긴 무슨 일이냐?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너가 여길 뭐 하러 온 거야?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좀 두고 보세요. 어머님,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나 저한테 써주셔야 할 게 있어요. 쓰긴 뭘 써? 내가 너한테 써줄 게 뭐가 있니? 뭐긴 뭐예요. 차용증이지.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차용증? 어차피 이혼한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너희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시디?
아니요, 저희 엄마는 이런 몰상식한 짓 가르치신 적 없으세요. 다 어머님 아들한테 배웠죠. 수술한 우리 엄마 찾아가서 수술비 빌려준 차용증 써달라고 하던 사람이 어머님 아들이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남편이 한 행동이 옳았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가씨 혼수 비용으로 가져간 4천만 원을 어떻게 갚을 건지 차용증을 일단 하나 써보세요. 당연한 소리지만 어머님은 절대 써주지 않겠다고 대답했고 저 역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랑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현관에 제 신발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랑 한번 해보자고. 뭐가? 너가 한 짓 똑같이 갚아주는 중인데 왜 난리야? 우리 엄마한테 했을 때는 괜찮고 너희 엄마한테는 안 돼?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어차피 이혼하는데 깔끔하게 내 돈 찾아오는 게 맞지. 아니, 그건 그때 너도 동의한 거잖아. 지나간 일을 또 이야기하는 게 맞아? 왜? 뭐가 문젠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장모한테 차용증을 써달라는 놈이 어디 있는지. 됐고, 난 어머님한테 차용증 받아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4천만 원의 절반과 너가 그동안 나 몰래 빼돌려서 어머님한테 드린 용돈까지 전부 제대로 계산해서 받을 거야. 야, 웃기지 마. 너가 그런다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아니? 어차피 차용증을 순순히 써줄 거라는 건 기대도 안 했고 그냥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집에 가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고 이혼이 아직 마무리되기 전에 남편과 시모에게 받아야 할 돈을 모두 계산해서 청구했습니다. 물론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견도 전달했고요. 남편도 변호사를 따로 만나서 확인을 해봤겠지만 제가 그 돈을 못 돌려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된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주기 싫어서 저를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헤어지는 마당에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우습긴 한데. 내 동생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고 따랐는지 알잖아. 좋은 선물했다 생각하고 너도 이쯤에서 그만해. 나도 다시는 장모님 500만 원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을게. 가만히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기세등등할 때는 언제고 정확하게 돈을 나눠줘야 하니 남편은 꼬리를 내린 척을 하고 모두 없던 일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 상황을 좋게 넘어갈 이유가 없었죠. 내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뭐하러 너랑 좋게 끝내겠어. 괜히 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2번 다시 이런 전화하지 마. 나한테 할 말 있으면 우리 변호사 통해서 해. 그리고 진짜 돈 못 주겠으면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중에 우리 변호사 비용까지 너가 내야 하는 건 알고 있지? 남편의 전화를 그렇게 끊었더니 나중엔 시어머니 신우한테까지 전화가 다 오더군요. 전부 받지 않았고 그 사람들 번호를 싹 다 수신거부 처리해버렸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까지 찾아와 저를 설득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밀어붙였고 변호사가 말한 대로 이혼하면서 신우에게 남편이 맘대로 줬던 돈에서 다시 제 몫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혼하고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엄마와 소소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지난주에는 단풍도 보러 갔다 오고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딴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만나 낭비하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이혼하길 정말 잘했고 언젠간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는 몰라도 당분간은 엄마와 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